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칠순의 사연자님께서 어렵게 보내주신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통쾌해지는 사연이기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며느리 덕에 인생 역전을 한 칠순의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재미있는 게 있다며 저에게 추천해준 이 사연 채널이 요즘은 인생의 낙이 되었는데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글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참 제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남들은 인생의 낙이니 뭐니 한 가지쯤은 다 있다고들 하는데 전 그런 취미 활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야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막내 며느리의 첫인상은 수더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총기를 내뿜는 인상이었어요. 자기 형들과 달리 약간은 어리버리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막내 아들과는 달리 똑부러지고 야무진 느낌이었죠. 뭐 하나를 해도 씩씩하게 행동하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하니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답니다. 게다가 막내 며느리에겐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못해 아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밝고 씩씩해 보이기만 했던 막내 며느리가 15살에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오가며 자랐거든요. 밥 한 술을 떠도 친척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사는 삶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은 상처도 받게 되고 때론 그 상처가 골마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막내 이모네 집에 있었을 때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고 자기 애들만 이뻐라 하시는 탓에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지내야 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냉기가 선합니다. 얘, 너 진숙이, 우리 애들이 먹을 거 먹었니? 아니요,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번부터 자꾸 저 의심하시는데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런 도둑질 안 한다고요. 네가 아니면 그럼 누구겠어? 그럼 왜 저 누룽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냔 말이야. 이게 걷어준 걸 고마워하는 못할 망정 도둑질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너 혼 좀 나봐야겠구나. 오늘은 주방에서 가서 쳐자. 방구석으로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원래도 제자리는 없었지만 그렇게 쫓겨나고 나면 정말이지 더없이 혼자라는 기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막내 며느리를 보자 더럭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며느리의 손을 덕석 붙잡고 그랬답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이어 제 손을 마주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속살거렸습니다. 어쩐지 그 애와 저의 어린 시절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죠. 그때 그렇게 저는 막내애까지 장가를 보내고 난 후 조금은 허탈하고 시원섭섭한 기분으로 집에 있었는데요. 막내 며느리는 그런 제 기분을 알곤 종종 안부 인사도 오고 저녁거리를 사들고 왔다며 거리낌 없이 방문하더군요. 사실 요즘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무섭고 싫어서 일부러 거리 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 며느리는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저를 외면하지도 않고 살뜰히 챙겨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머니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밥만 차려서 같이 먹어요. 오늘은 아버님도 없이 혼자 있으시는 날이니까 제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아이고,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된대도
고맙구나 참. 그나저나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데 택시라도 타고 오지 그랬어. 택시라뇨. 저희 집 코앞 버스 정류장에서 쭉 타고 오면 한 번에 오는데요. 창밖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어서 좋은걸요? 아기 갖기 전엔 이렇게 어머니와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요. 당시엔 저도 이렇게 쭈글쭈글한 노인네가 아니고 기운이 나름 팔팔했으니 며느리와 같이 밥도 차려 먹고 나가서 산책도 하며 여유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답니다. 그 시간이 참 낙이라면 낙이었죠. 저도 모르게 우리 막내 며느리 언제 오려나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막내 며느리를 제외한 첫째, 둘째 며느리들은 어딘지 모르게 제가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 며느리들이었어요. 친정이 부유해서 늘 비싼 옷과 가방으로 도배해서 시댁에 오는 첫째 며느리는 일단 집안일 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명절 음식도 하나하나 만들어 놓아야 했고요. 둘째 며느린 둘째 아들처럼 같은 의사였는데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을 다 지내고 나서야 시댁에 들러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이만 그만 가봐야 돼서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뜨곤 했어요. 그토록 잘난 며느리들이었으니 왠지 그 앞에선 귀도 못 추리고 맥도 못 추리는 게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런다 하면 바보 같다 보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워낙에 소심하고 남들에겐 죽어도 나쁜 말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었으니 며느리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 첫째, 둘째 며느리들과 달리 살뜰하게 저를 돌봐주는 막내 며느리였으니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겠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말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이 꼭 저희 엄마 같아요. 친정엄마요. 기억 속에서도 이미 희미하신 분이지만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어머니를 내려주신 게 아닐까요? 그렇게 가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제게 소중하신 분이에요. 가끔은 이런 말을 하며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 짓게 만들곤 했답니다. 막내 며느리 역시 저와 아주 유사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치 빠르고 사람들 기분에 잘 맞추는 것도 그때 하도 눈칫밥을 먹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며 웃어 보이는데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나야말로 네가 반갑고 기특하다. 너와 인연이 된 게 내 인생에선 참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해. 뭐든 도울 테니까 어려워 말고 말해. 알았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때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한 말은 제 딴엔 큰 용기였답니다. 괜히 주책을 떠는 게 아닐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막내 며느린 그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엄마라 생각해도 되냐면서요. 사실 당시 그 말에 함께 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전 사람이 참 그립고 애틋했습니다. 물건이나 던져대며 집구석에 있는 옆에 내라고 저를 끊임없이 비하하는 남편. 나이가 들어서도 저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인 시어머니. 연락 한 통 하려 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무심한 자식들. 젊었을 땐 자식들을 힘겹게 키우면서 그래도 이 자식들이 크면 내게 어느 정도 효도를 할 거라 굳이 거창한 효도까진 아니더라도 어미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힘겹게 삼형제를 키웠건만 그 세 놈이 머리가 크자 그중 한 놈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놈이 없더군요. 자기 대학 가기 바쁘다고 고등학교 때부턴 쳐다도 보지 않는 첫째부터 의사가 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둘째 놈. 그나마 제게 조금 연민을 느끼고 가끔 밥 먹었냐 물어봐주는 놈이 셋째였습니다. 엄마, 형들은 엄마 생신인데 전화도 안 해요? 너무하네 참. 아니야. 네 형들이 요즘 다들 바쁜 것 같더라. 괜히 연락해서 형제간에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말아라. 형들도 마음으론 엄마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생각과는 달라요. 형들은 엄마 고마운 거 코빼기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젊은 시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매일 피멍든 얼굴로 밥 해줬어도 그거 당연하게 받아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대항한 건 나밖에 없어요. 엄마, 어쨌든 이제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엄마 마음 가는 대로 사셔요. 난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아요. 무슨 갑자기 이혼이야. 너 장가도 안 갔는데. 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 건강이나 생각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알았어? 그나저나 여자친구 언제 보여줄 거야? 보여드릴게요, 곧.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당시 막내놈이 장가를 가기 전이었으니 저런 대화가 오갔지만 그랬던 막내놈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소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처지의 저에겐 그나마 결혼 후 들어온 막내 며느리만이 하늘의 단비와 같았죠.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안달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며느리의 생일날이 다가왔고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마음이야 보석 달린 목걸이니 반지 이런 것들도 해주고 싶었지만 모든 경제권을 쥐고 휘두르는 남편이 알면 노발대발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겨우 고민해서 사게 된 것이 작은 은팔찌였어요.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목에 맞을 이쁜 팔찌였죠. 보자마자 마음에 찬 은팔찌는 그 자리에서 제 시선을 빼앗아 버렸고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가격대가 높다는 것도 망각하고 바로 계산대에 올려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편 눈에 걸리고 말면서 그날 사단이 일어나 버렸죠. 더욱 참혹하고 비참한 건 그 모습을 자식 부부까지 보게 된 것이었고요. 집구석에 있는 예판내가 할 게 뭐가 있다고 이 돈을 써? 너 내가 경고했지? 내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네가 뭔데 내 돈을 아무렇게나 긁어대면서 사치질을 하고 있어. 그럴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밥이나 제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진밥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당장 환불해오고. 저기요 여보. 이거 얼마 안 해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시어머니잖아요. 하나쯤은 해주고 싶어요. 허락해줘요. 네?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뭐 못한 거 없잖아요. 삼시세끼 당신이 원하는 따뜻한 밥에 다림질한 깨끗한 옷에 당신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수발까지 드는데 이거 하나쯤은 허락해줄 수 있잖아요. 교인 못 닥쳐? 역시 당신은 그 주둥이가 문제야. 나이가 들어도 어쩜 그렇게 그 주둥이를 닥치지 못하고 나불나불거릴까? 젊은 적 나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개처럼 맞은 것으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그러냐? 남편은 잔뜩 화가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다혈질이었어요. 한 번 눈이 돌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게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던 휴지각을 집어 제게 던지더니 그 다음엔 골프채를 집었습니다. 남편 손에 들린 흉악한 무기를 보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었어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입속에서 제멋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처맞아야 돼. 어딜 도망가? 일로 와. 감히 며느리 선물 하나 사겠다고 나한테 말대꾸나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흥청망청 써버릴 생각을 해? 네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일조한 게 뭐냐? 자식을 제대로 길렀어. 아니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 제대로 뭐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색을 내려고 해? 나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다고요. 제발 그만해요. 네? 짐에 걸린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젊은 시절 남편 말 맞다나 개처럼 맞으면서까지 남편 내조한답시고 평생 남편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본능적으로 살려달란 소리가 나왔지만 마음은 너무도 괴롭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광경을 아들 부부가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 열쇠 문을 따고 들어온 것인데요. 다름 아닌 막내 며느리 부부와 둘째 부부였습니다. 둘째 부부는 저에게 반찬을 받아먹고 있었는데 그걸 받으러 온 모양이었고 막내 부부는 제가 부른 것이었어요.
둘째 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작게 한숨을 푹 쉬더니 얼굴을 옆으로 돌리더군요. 의사라는 아들이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저를 보았으면 적어도 일으켜 세우거나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봐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심지어 약간 한심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그만 더 서러워져 눈물을 뚝뚝 떨구고 말았네요. 그때 나서준 것이 막내 며느리였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을 설마 때리신 거예요? 아버님 이거 번제예요. 어머님 때리실 데가 어딨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긴 했다만 정말 아직까지도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일단 응급실로 가요. 아까 크게 넘어지는 소리 들리던데 머리 다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른 병원으로 가요. 여보, 어머니 좀 부축해줘. 이런 미친. 그 응급실 비용이 얼마 하는 줄 알고 거기 데려간다고 해? 네 시어머니 아주 멀쩡하다. 봐봐. 아주 쌩쌩하잖아. 그러니 저렇게 울고 자빠졌지. 오만 가지 연기까지 하면서 아주 TV에 나가야겠어. 연기라뇨. 아버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머님 일단 저랑 같이 나가요. 여보 뭐해? 부축 안 하고. 어머니 업혀요. 옆에서 남편의 고성이 들려왔지만 전 일부러 못 들은 척 막내 아들의 등에 업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와서야 크게 부딪히진 않았고 그저 장식장 유리에 살짝 긁힌 것뿐이라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한다며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서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말엔 숨죽여 오열하며 아들의 등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젊었을 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그저 조금 잘 노는 동네 오빠 정도였지 이런 성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를 맡아주신 친척분께선 집안에 돈이 없다며 얼른 저를 시집 보내려 드셨기에 더 성급하게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 너 꼭 그 남자한테 시집 가야 한다. 내가 마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잘 사는 집안에다가 그 시어머니 되실 분도 성품이 좋다고 하시더라. 여기 성당 나가시는데 성당 같이 다니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대. 차마 며느리감 찾는다고 하는데 내가 네 이야기를 바로 해버렸지 뭐야. 정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 오빠 조금 무서워 보이던데. 아니야. 걔도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효자 아들에다가 길 가는 어르신들도 잘 돕고 착한 애라고 하대. 걱정 말고 만나봐봐.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된 동네 오빠였던 남편에게 마음이 뺏겨 속전속결로 아주 어리석게 결혼이란 절차까지 밟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 그때만 해도 친척 어르신분의 말씀대로 점잖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말투는 조금 거친 편이셨습니다. 그게 조금 거슬렸죠. 아유, 고아로 자라가지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앞으로 다정히 잘 대해주마. 이제 우리 한 식구잖니? 넌 잊을 친정도 없겠지만 이제 시댁에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시댁 사람이 되어 살아라. 네 남편 나한테 충성 다해 봉사하고. 알았지? 그게 여자의 가장 큰 보람이자 도리인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예쁨 많이 받고 친딸처럼 자랐단다.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죠.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양아치 같던 자기 아들을 어디론가 장가는 보내야겠는데 자기 시중도 잘 들어주고 맹해 보이는 여자애를 찾던 중 마땅히 그런 여자애가 나타나지 않아 크게 골치를 앓았다고 하셨으니 못 꾸밀 거짓말이 없었죠. 전 그렇게 희상양이 되어 팔려가듯 시집을 가서 줄줄이 애만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은 입 밖에 내기조차 싫은 것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남편의 성향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담배 재떨이를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저한테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너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랬지? 그냥 청소만 하라고 청소만. 왜 버리고 지랄이야? 누가 새 거 갖고 싶대? 너 나 무시하냐? 네 남편 무시해? 돈 한 푼 없이 몸만 덩그러니 왔으면 애나 순풍순풍 잘 낳고 우리 엄마나 잘못일 것이지. 어디서 안주인 행세야. 그때 너무 놀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지만 짧았던 2달간 저에게 그리 달콤한 말을 해대던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버린 것이 젊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때리지 말아요. 내가 잘할게요. 네? 때리지 말아요, 여보. 제발. 우리 아이도 보고 있잖아요. 당신 아빠잖아요. 다음 날 시퍼런 멍자국을 한 얼굴을 하고 밥을 안 치고 식탁에 수저를 놓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이는 혀를 차며 바보 같다는 말을 궁시렁거렸고요. 그 말을 모두 듣고도 참았습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며 칭얼대는 갓난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있잖아, 올케. 올케는 밥을 너무 맛없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면 내가 힘이 나서 공부할 맛이 나겠어? 나 요즘 시험 준비 중인 거 몰라? 올케가 앞으로 밥은 더 신경 쓰도록 해. 알았어? 네, 형님. 으유,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너는 네 신우한테 그런 말을 듣냐? 내가 전에도 그랬지? 여자가 남편하고 시댁 사람들한테 잘해야 그게 여자의 가장 큰 보람이고 도리라고. 너는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글러먹었어. 엄마, 누나, 이 사람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도 없었는데 뭘 배우고 자랐겠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배운 게 없으니까 멍청하게 한 번 말한 거 기억도 못하고 욕을 쳐 들어야 기억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가여워라. 그런 대화로 아침 식사를 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충실한 하인이자 시녀였고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복종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시절 스스로도 제 처지가 참으로 한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자식이 있었기에 버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자식이 외려 할머니가 나쁘다며 시어머니를 막아주고 시누이를 무안주고 그랬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아이들이 크니 그런 행동은 조금씩 알아서 줄이는 모양새셨고요.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하여 독립해 나가고 남편이 당시 사업이다 뭐다 하여 매일 바쁘게 돌아다녔으니 저는 집안에서 애들 키우기만 열심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댁 사람들이 각자 일에 바쁜 게 저에겐 유일한 평온이고 평화였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시간이 남아돈다면 시비를 걸어대고 제 존재 자체를 비웃어 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속을 썩여 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저보고 침실 아닌 거실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또 뭐고요? 당신은 잠깐만 거실에 나가 있어. 잠깐만이야. 잠깐만을 강조하는 남편의 말이 이상하고 상황도 기가 막혔지만 그 여자를 보니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의 배가 한껏 나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막달의 임산부였어요. 설마 이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애인 건가? 눈앞이 아득해진 와중에 손이 덜덜 떨려 묻지도 못하겠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지 태연하게 저보고 나가라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거실에 들어앉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은 어쩔 수 없이 동네 시끄러워질까봐 넘어갔지만 어떻게 애를 만들어 올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당신 바람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눈 감아줬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또 한 번 죽일 수가 있냐고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 볼 낯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었을 때
저는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냄비를 들고 와서 제 머리통을 갈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양은 냄비가 바닥에 툭 떨어지며 제 옆으로 뒹구는 꼴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감히 네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자빠져 있어? 야, 네 남편이 어디서 애를 낳았다 쳐도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넘어갈 일이지? 누가 이 애 키운대니? 이 애 쥐도 새도 모르게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야. 아님 저 여자가 키우게 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친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참 하늘로 응어리졌던 기억입니다. 내가 친정이 있었다면 날 위해 나서줄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모진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의 판세가 바뀌게 된 것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던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였어요. 덕분에 그 여자도 조용히 집을 나가게 되었고요. 할머니, 이건 아니죠. 첫째 형은 공부한다고 신경도 안 쓰지만 난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 여자를 집에 들어오게 해요? 나 쪽팔려요. 창피하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불쌍해요. 맨날 할머니 말만 들어주고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줬으면 한 번쯤 고마운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매번 아버지 편만 들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 며느리 맞긴 해요? 아니, 얘들이 왜 그래? 갑자기 당황스럽게. 얼른 공부나 해라. 네 엄마 머리 담은 애들은 대학 못 가. 이 할미가 공부 못하는 놈은 대학 안 보내줄 거야. 그 말도 지겨워요. 난 할머니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요. 얼른요. 사과 안 하면 나 다신 할머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저기 민수야. 아이고 참 왜 그러니? 그래 알았다. 내 손주 말이니 내가 들어야지.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실언했다. 때린 것도 미안하고. 됐니? 그때 제 아들 잘 키웠다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그렇게 사과 안 하면 들고 일어설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줍충거리며 물러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때문에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남편복, 시댁복은 주지 않았어도 자식복은 듬뿍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주셨으니까요. 내 자식들 참으로 고맙구나. 잘 자라겠어. 이대로만 커준다면. 그래, 나도 내 자식들이 크고 나면 이 집에서 나가 살 거야.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말 테야. 저는 언젠가 이 시댁에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언젠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사람의 부재, 외로움이라는 거,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집에서 나가며 독립하고 시어머니 역시 자연이 좋다며 근교로 떠나가시고 난 뒤 홀로 남편과 둘이 집에 남으니 이혼하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빈집에 쓸쓸히 남아있던 그 기억이 제게는 몹쓸 상처였나 봅니다. 남편을 막상 떠나려 하자 혼자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게 마땅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막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새처럼 살겠다는 결심이 무색하도록 저는 그렇게 현실의 막막함에 주저앉아 버렸죠. 남편에게 또 한 번 손찌검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요. 나중에 응급실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고 수액을 맞은 후 마음이 그나마 진정이 되었는데요. 그때서야 아들 부부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어머니가 겪으신 일 상세히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듣긴 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아오신 건가 싶고 저는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머님, 저는 아버님과 떨어져 사셔야 한다고 봐요. 이대로 계속 가시면 어머님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나이 있으셔서 어디 잘못 맞으셨다가는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
네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알어. 근데 어떡하겠니. 이게 내 팔자고 운명인걸. 젊은 니들 눈에야 내가 참 답답하고 고지식해 보이겠지만 차마 저 사람을 떠나고 살 수는 없겠구나. 대신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조심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아버님의 문제라니까요. 저희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아까 어머님이 선물 주시겠다는 문자 받고 온 건데 만약 혹시라도 제가 못 봤으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막내 며느리에겐 이 일이 꽤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게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며 몇 분간 저를 설득했어요. 옆에서 막내 아들도 동조하듯 가만히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꽤나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21살에 덜컥 혼전 임신을 시킨 남편에게 시집와 줄줄이 애만 낳고 살았던 시기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보살피지 않았던 시어머니, 뻔히 다른 여자를 들여 내 앞에서 입을 맞추고 시시덕거리고 있던 남편, 밥을 태웠단 이유로 하는 거 없이 밥만 축낸다며 주걱으로 입을 때렸던 기억들까지 모두 너무나 괴로운 기억들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었죠. 그럴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왜였을까요? 그때 전 막내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네 시아버지를 잘 알아. 그래도 이날 이때껏 같이 살아왔는데 모를 수 있겠니? 그 양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제는 때리고 싶어도 때릴 힘 없어. 봐봐라. 지금도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거지 그 양반이 때려서 다친 게 아니야. 저 나이에 집안에 데리고 올 여자도 없고 내 속 썩일 일 더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며 살 테니까 너희도 너희 길 가라. 응? 여전히 경제적인 건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며 울먹이는 막내 부부를 그렇게 저는 보내고 말았습니다. 애써 담담하고 차분한 얼굴을 이어가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 한참간 막내 며느리 부부를 못 볼 줄 알았다면 그렇게 쉽사리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합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와서 같이 들뜨고 기뻐하기도 잠시 갑자기 몇 달 후 막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시작한 사업이 망했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길길이 열을 낼 때야 저는 상황을 미처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놈 자식이 어쩌지 아비한테 돈을 달라 말라 개난리를 치고 있어. 내가 무슨 지 돈줄이야? 어디 개만도 못한 자식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래, 있지. 당신이 아주 열심히 키웠다는 그 귀한 아들놈이 지 사업 망했다고 나보고 돈을 대달라네. 그것도 1억을. 아주 미쳤지, 미쳤어. 그러게 왜 잘 다니는 회사는 때려치고 그 책임을 부모한테 지라고 난리야? 어디 감히. 뭐라고요? 우리 아들 사업이 망했다고요? 당신은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그런 위기라는데. 아이들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충격에 유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전화를 해봤지만 갑자기 없는 번호로 나왔고 첫째, 둘째 애들한테 전화를 해도 자기는 알 길이 없다는 퉁명스러운 대꾸만 돌아왔어요.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 명색에 잘 나가는 을사란 직업을 가진 녀석 입에서 말입니다. 엄마, 민수 걔 나한테 돈 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나 그럼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돈 빌려주는 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너 어떻게 형이 돼서 그런 못난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안부 물어봐 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바빠서 끊을게요. 막내 아들 부부가 그렇게 연락도 끊긴 채 잠수를 타고 애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데 남편은 태평하고 나머지 형들이란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만 애가 끓고 속이 탔죠. 실종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네 옆집 살던 아주머니가 제게 미리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이 혹여나 엄마가 찾아오면 찾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간 거니 그렇게 해달라 부탁했는데 생사의 소식을 알 수 있음에 안심이 되는 한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마지막 나를 업고 뛰었던 막내 아들의 숨소리와 제 손을 잡아주며 남편에게 벗어나라 말했던 막내 며느리의 눈빛이 선연했어요. 그 아이들이 꿈속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보일까 하면 사라지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항상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옆에서 그런 저를 보며 예전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혀를 쯧쯧하며 그러더군요. 아니, 빚쟁이 피해 도망가서 살고 있는 자식 며느리가 뭐가 걱정되는 건데? 너는 걱정도 팔자다. 그 걱정할 시간 있음 나가서 밥이나 해. 하여튼 쓸데없이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눈물이나 쳐흘리고 말이야. 남편은 여기에 이어 비아냥까지 해댔습니다. 자식 잘 키웠다고 뿌듯해하더니만 꼴 좋다면서요. 어떻게 저 사람이 아버지일 수 있는 걸까요? 저한테 하는 건 무식하고 뻔뻔한 기질 못 버려 사람이 영 망해버린 거라고 쳐도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저리 매정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때부터 아마 제 속에선 천천히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당신 말 조심해요.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예요. 내 식구가 그리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요. 그러니 막말하지 말아요. 적어도 내 앞에선요. 알아들었어요? 남편은 곧바로 흥분하여 잔뜩 얼굴이 벌개졌지만 당당히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 후 전 오매불망 절을 다니며 아들 부부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부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라진 그날부터 5년 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조용히 제게 연락을 했는데 저만 보자고 하더군요.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조용히 저만 움직여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본 며느리와 아들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는지 며느리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고시원에서 식당이며 공장일이며 닥치는 대로 뭐든 하면서 그렇게든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빚은 갚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기를 쫓는 빚쟁이들이 있기에 조용히 저만 보자고 했다고 하고요. 엄마,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어요. 그래도 언젠간 꼭 갚아서 당당하게 엄마 앞에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그래, 그럼 당연히 그럴 거다. 엄만 기다릴 거야. 그나저나 민희 넌 얼굴이 너무 상했구나.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가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쉽사리 못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장조림도. 참 많이 생각나고요. 아이들은 어찌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약간은 둘 다 눈빛이 퀭해 보였습니다. 일단 저는 급한 대로 준비한 돈을 아이들 손에 넣어주었어요. 놀라는 눈빛으로 보는 아이들에게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 같은 거니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정말 제 친척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작게나마 유산같이 남기신 돈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사는 허름한 고시원 앞까지 눈물로 배웅을 하곤
다음날 급하게 장조림과 김치를 담가 고시원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를 향한 편지까지 담았죠. 민희야, 처음 네가 들어왔을 때 그리 딸같이 살갑게 굴어 너를 내 복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너와 함께할 시간이 이렇게나 짧아질지 미처 상상도 못했구나. 내 아들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꿋꿋이 옆에 남아 살아주는 네가 나는 참 안쓰럽고 그렇단다. 너희를 믿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힘내거라. 언젠가 살다가 힘들 때면 엄마를 꼭 찾아와.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것을 기억하며 적어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선 아이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절대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연락하고 조심스레 만나며 가끔씩 돈을 주고 오곤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씁쓸하게도 아무도 사라진 막내 부부에게 관심이 없어 걸리지 않을 수 있었죠. 아마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 달려들었을 텐데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어느덧 제 나이가 어느덧 칠순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간 첫째 아들 부부도 나름 잘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부부 역시 자기들 병원에서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어버이날 찾아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애들을 흉보곤 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라면서요. 네가 애를 똑바로 키웠어 봐라. 다른 노인네들은 호화 관광이니 이런 거 갈 때 우린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나. 이게 사는 거냐? 참나. 그게 왜 내 탓이에요. 그만 좀 하고 밥이나 먹어요. 뭐야? 나이 들더니 입이 아주 살았다. 나이 들고선 저도 같이 늙는 처지에 할 말은 하고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더 괴팍해졌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손찌검을 하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며 제 속을 썩여댔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히 작은 거에도 히스테리를 부리고 하루 종일 혼잣말로 불평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가끔은 저 사람을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 약이라도 먹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가 유독 씁쓸하고 외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죠. 바로 막내 부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막내 부부는 금이환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이환영이요. 여느 날처럼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고 조심스레 국물을 한술 뜨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거기 아들 부부가 내렸어요. 사실 아이들이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난 후엔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얼굴을 보다가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해 최근 몇 년간은 전화로만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최근에 주고받은 소식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드디어 잘 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라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이환영할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세상에, 너 민수 아니냐? 아니, 너 셋째 며느라기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게다가 이 선물들은 또 뭐고? 저 차는 설마 너희 차냐 설마? 남편이 애들의 차림새 갖고 온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놀라하며 추접한 몰골을 보이는 동안 저는 그만 너무 기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찍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거예요. 확실히 며느리의 얼굴에선 전보다 나이 든 티가 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중년의 우아한 사모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핀 얼굴에 제가 더 감격스러워 며느리를 껴안고 눈물겨운 상봉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남편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건지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군요. 자신에게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나는 니네가 물론 잘 돼서 이렇게 돌아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게다가 우리 막내 아가 너는 옛날부터 아주 영특했잖니. 나는 네가 뭐라도 하나 해낼 줄 알았다. 네, 아버님 감사해요. 실은 내가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 잘못했다가 거의 전 재산 가까운 돈을 잃어버렸거든. 아주 우울하던 찰나였는데 니네가 오니 살맛이 나는구나. 나는 니네랑 함께 살아도 좋다. 니네만 좋다면야. 아니면 니네 사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옆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해줘도 괜찮고. 남편의 노골적인 말에 점점 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어쩜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이 사람은 제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모를 겁니다. 매일 절에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빌고 빌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길, 무탈하길, 그렇게 돌아오길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가장 힘들 땐 나 몰라라던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버님 집을요? 그래, 돌아왔으니까 이제 효도해야지. 당신 그만 좀 해요. 애들 왔으면 그냥 환영이나 해줄 거지. 무슨 아파트며 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나 봅니다. 남편이 괴팍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하나를 가져와 그대로 제 몸 이곳저곳을 내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늙은이의 힘이라 해도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너무 놀라서 그만 방어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억센 힘으로 남편을 붙잡아 멈추게 했어요. 아버님, 그만두세요. 여기서 더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린 전처럼 저를 데리고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괜스레 민망스럽고 멋쩍은 마음이 들더군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 맞고 사는 그런 저를 며느리가 어떻게 볼지 그 생각이 뻗치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수그리게 되더군요. 도착한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역시나 호화스럽고 그 안 역시 며느리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드러나는 인테리어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저를 그대로 지켜보다 이내 소파에 천천히 앉히더군요. 며느린 차분한 말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래, 나도 참 그렇다. 오랜만에 만난 너희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많이 당황스러웠지?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대신 어머님, 제가 아버님 버릇 고칠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실래요? 응? 방법? 무슨 방법? 아버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지금 집으로 가서 앞으로 어머님께 잘하면 제가 아버님께 10억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아버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진 집 안에 CCTV 설치해서 제가 보고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돈으려 길들여 보세요. 이 방법 분명히 통할 거예요. 며느리는 씩 웃으며 일단 자기의 방법대로 한 번만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나긴 시간 며느리와 아들 부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전히 시댁의 하인이자 종이었습니다. 남편이 밥 차리라면 밥 차리고 친구들 데려와 막무가내로 새벽에 술상을 차리라면 차리고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잃었다고 화풀이할 때에도 그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요. 나이가 들었어도 저는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얼굴을 보니 이젠 제게도 어떤 결심이 서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달라져 보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뭐? 10억? 진짜야? 막내 며느라기가 정말로 10억을 준대? 아니 그럼 무조건 잘해야지. 당신 뭐 하고 싶댔지? 저번에 뭐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했나?
내가 그거 사줄게. 사러 가자.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완전히 바뀌었죠. 여보,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까 당신이 끓여다 줘봐요. 느끼하지 않게요. 응, 그래. 최대한 맛있게 해볼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전원 버튼 눌러야 되는 거야? 배고프니까 빨리요. 말 그대로 남편을 부려먹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이 제게 한 만큼, 딱 그만큼만 돌려주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집안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넘어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탁, 청소, 요리 모두 남편의 몫이 되었고 저는 그저 TV나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루하면 막내 며느리 집에 가 남편의 변화를 틈틈이 보고했고요.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혹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역시나 며느리의 예상대로 한 달 정도 지나자 녹초가 된 남편이 언제까지 테스트 기간이냐 물었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빠진 얼굴이 되어서 한숨을 푹 쉬며 빨래를 돌리더라고요. 속옷은 손빨래예요. 나도 당신 속옷 다 손빨래 했으니까. 젊은 시절엔 꽁꽁 언 찬물에도 빨래 그리 했었는데 당신은 감지덕지예요. 따뜻한 물에 빨래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 알겠어. 10억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다 해야지. 빨래 끝나면 저기 둘째네 반찬 좀 만들어주고 와요. 남편은 그렇게 반년간을 죽을라 집안일을 하더니 어느 날은 제게 못해먹겠다며 막내 며느리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간 10억이고 뭐고 받기 전에 병원 실세 질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그땐 제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껏 남편을 고생시킬 만큼 시켰으니 복수는 어느 정도 했고 이젠 갈라설 때가 되었다는 결정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사인하라고 당당히 요구했어요. 자, 사인해요. 만약 여기서 나한테 해코지하려 들면 경찰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경찰 출동할 거예요. 그러니 순순히 이혼해요. 그제야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요? 자신의 욕심이 자초한 일이었는걸요. 오히려 저의 당당한 태도에 위축된 남편은 알겠다며 구질스럽게 눈물을 떨구었어요. 모든 건 당신의 욕심이 자초한 일이니까 내 원망할 생각 말아요. 그리고 높아심에 말하는 건데 막내 아들 부부 앞에서 나타날 생각은 말아요. 당신이 버린 가족, 당신 찾지도 않을 거고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평생 혼자 살다 죽어요. 그리 말하곤 저는 막내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차를 타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저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지지해주며 자기네들 집 바로 옆에 너무나 이쁜 집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제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집을요. 그래서 지금은 막내 며느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에겐 정말 말 그대로 복덩어리이고 은인이죠.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 아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들도 철이 많이 들어서 저를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이만하면 제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시샘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제 글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듣기만 하던 청취자였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 대박, 로또 당첨 같은 일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 믿으시나요?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야 세상에 있겠지만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이렇게 급히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시간이 뭐라고 어느덧 머리 빠지고 배 불뚝 나와 완전히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그런 저에게도 청춘이 있었고 마냥 철모르는 아이였을 때가 있었지요. 오늘은 그 시절 이어진 인연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곳이 참 좋았어요. 날이 좋을 때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수영을 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동네 꼬마들과 모여 함께 모래놀이도 할 수 있었고, 관광객들이 놀러오면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과의 약속은 항상 바닷가였어요. 지겨울 법도 한데 그 시절엔 그곳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도 재미있었습니다. 허나 이곳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된 건 바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 돌아와 엄마 하고 불렀더니 반응이 없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죠. 네 엄마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다. 바람이요? 그래, 우리 버리고 나갔어. 그러니 너도 엄마 그리워할 생각 말고 찾지도 말고 평소처럼 학교 잘 댕기고 친구들이랑 놀아라. 아빠. 아빠의 그 한마디는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에게 보물 같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왜더라뇨?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그 당시 바닷가 근처에서 빵집을 하는 청년과 몰래 짐을 싸 떠났다고 말했고, 바닷가 마을에 남아봤자 수군거림만 심할 뿐 숱한 소문들 속에서 저를 키울 수 없었기에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리워 저는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적셔질 때까지 울다가 지쳐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날 데리러 올 거라 믿으며 집 앞 현관문에 나와 해가 저물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기도 했지요. 성철아, 엄마 왔다. 뭐 먹고 싶니? 라고 말하는 엄마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도 같았어요. 그럼 저는 버선발로 냅다 뛰어나가 엄마 하고 안기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망상을 했던 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린 마음에 믿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허나 당시 무서운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도 없어 그런 행위들을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또 거기다 아버지는 어업을 하셨던 분이었기에 새로운 곳에와 적응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했는데 그 때문에 평소보다 화를 더 자주 내셨거든요. 너 아버지 들어오면 어지르지 말고 있으라 했냐 안 했냐? 좁아 터진 집구석에 뭐 어지를 게 있다고 이 짓거리야? 당장 안 치워? 아버진 별일이 아닌데도 저에게 심하게 화를 내셨고 어쩔 땐 제가 벌인 일이 아님에도 꼬투리를 잡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가 싫기도 했지만 또 혼이 날까 무서워 빠르게 아빠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가 신은 양말을 치우곤 했어요. 그렇게 저와 아빠 단둘이 낯선 곳에 와 적응해 나가야 하는 삶이 무섭기도 버겁기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꿋꿋이 학교에 나가고 친구들도 사귀며 지내려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죽여야 했죠. 나를 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왔으니까요. 하지만 새로 전학 온 학교는 바닷가 마을의 그곳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짓궂었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전학 오고 일주일 정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의 몇 명이 저를 보며 키득거리며 있더라고요. 당시 부끄러움이 많아 여자애들 눈도 잘 못 쳐다보곤 했는데 그때 한 여자애가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는 옷이 그것밖에 없냐? 거지도 그런 옷은 안 입겠다. 너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옷 몇 벌 준대.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 모두 그 얘기를 들었는지 같이 웃고 있었고 저는 순간 얼굴이 벌개져 후다닥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 냄새나는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쳤는데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저를 찾으러 학교를 뒤지셨는데도 제가 발견되지 않자 이 일은 아버지 귀에 들어갔고 아버지마저 학교로 오시게 되었죠. 나중에 들으니 제가 그 화장실 칸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울다 지쳐 잠든 모양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다행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에게 아주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어요. 이제 철 모르고 행동할 나이는 지났다. 너 앞으로 한 번만 이런 일 만들다간 혼이 날 줄 알아라.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거 걷어 키워주고 있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아휴, 썩을 놈의 새끼. 부모라면 오늘 왜 화장실에 숨어 있던 건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버지는 그런 것조차 묻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만 놓으셨고 저는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 얼른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코를 쥐어싸는 둥 거지 냄새가 난다는 둥 대놓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자 그 괴롭힘은 더 심해져 제가 도시락을 못 가지고 오는 날엔 거지 집에 밥도 떨어졌다며 아주 말도 못하게 괴롭혀댔지요. 나중에 아이들의 따돌림을 괴롭힘을 눈치챈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같은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이들을 타이르려 하셨지만 원래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영악하고 못된 구석이 있잖아요. 나는 거지랑 친구 안 해요. 내가 왜 거지랑 친구예요? 야, 너 말해봐. 우리가 너 친구야? 하면서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제 자신이 정말 거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맨날 똑같이 입는 옷 때문에 시작된 거였으니 아버지에게 옷 한 벌만 사달라고 헌 책가방 말고 다른 책가방 갖고 싶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었으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요. 오히려 회초리까지 드실 게 뻔했으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다만 이때 가장 생각난 사람은 외려 어머니였어요. 친할머니마저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새끼 버리고 떠난 건 엄마도 아니라고 대놓고 욕을 하시곤 했는데 저는 이럴 때 날 버리고 떠난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어머니라면 학교에 찾아가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슬프도록 놔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한 만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은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저를 고아라 부르기로 했나 봅니다. 어느 순간 제 별명이 고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제 배경을 흠잡아 무지막지한 말들을 해대었고 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매번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일찍 왔다고 아빠에게 매를 맞았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고 놀려요 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는 사내 새끼가 맞거나 돌아다닌다고 저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괴롭힘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저는 점점 내성적이고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느 누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도 두려웠고 행여나 말을 걸면 놀라 어깨를 떨 정도였지요.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정신이 말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사람은 당시 중학교에 올라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 뿐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느 날 저를 불러다 앉히고 이것저것을 물어보셨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착하고 순한 짝꿍을 만들어주시는 등 수업 시간 외에도 저를 따로 불러 챙겨주시는 등 저를 참 많이도 이뻐해 주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보살핌 덕에 그나마 저는 중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가슴 속에 오래 살아남아 지금 이 나이대껏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성철아, 집이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말 부끄러운 건 네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집이 많이 불우했어. 선생님 엄마 아빠는 선생님에게 공부도 하지 말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말했을 정도였단다. 근데도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어. 우리 성철이 같은 이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알겠지? 네, 선생님. 그날도 아이들과 동떨어져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교실 문을 나가려던 때였는데 저를 붙잡고 하신 선생님의 그러한 말씀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아주 가끔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고 저 역시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켠 들었지요. 꿈이라곤 전혀 없었던 어린 제게 마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불처럼 선생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러다 천천히 공부에도 흥미를 붙여가게 되었어요. 문제집도 없고 달랑 가지고 있는 건 교과서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그 교과서를 참 많이도 보고 또 보았네요. 나중엔 교과서가 너덜거릴 정도로 보아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공부하는 게 아주 재미있거나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힘든 가정 환경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공부에 더 몰입했고 아이들이 놀릴 때면 더더욱 연필을 쥐어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요령을 터득해 공부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수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하자 다른 아이들도 더는 저를 무시하지 못했지요. 선생님들도 저를 이뻐라 하셨고요.
늘 외톨이에 엄마 없는 고아 취급이나 받으며 자라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까지 받으니 그때부턴 저도 제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도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이제는 누가 저를 놀린다 해도 맞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제 스스로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상황은 변해갔지만 집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직장에서 잘리셨고 결국 일용직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셨으니까요. 거기다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아져 집안이 술병으로 꽉 차 발 디딜 틈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이러다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이에요. 네가 뭘 한다고 잔소리질이야. 어따 대고 아버지한테? 네 일이나 잘해 임마. 어디 자식놈의 새끼가 부모한테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제가 말려보려 해도 아버지는 도통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술에 취해 흐트러진 발음으로 저런 말들을 늘어놓기 바쁘셨지요. 그러니 저도 아버지에게서 점점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말리고 술병을 몰래 숨겨놓기도 하며 노력해보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신 아버지 앞에선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가끔 가다 친할머니가 오셔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우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빼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애미도 버린 널 내가 걷어 먹여줬잖냐. 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망할년. 네 엄마는 망할년이다. 자식 새끼 버리고 남편 버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금수다. 네 엄마는 금수만도 못한 년이야. 내가 왜 걔를 데리고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아직도 엄마에 대한 감정을 못 잊으시고 사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버지는 제게 엄마를 찾아오라 소리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사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제발 아버지, 이제 술 좀 그만 드시고 저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들이 부탁하잖아요. 찾아오라고 당장. 그 바람난 년 찾아오라고. 허나 말씀드렸듯 아버지를 말릴 길은 없었고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해나갔어요. 어린애가 냉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제겐 그게 살 길이었어요.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제가 잘 되어야 우리 집도 일어날 거고 그럴 거면 우선 좋은 대학부터 가야 했으니까요. 제겐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처참하도록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수학 공식을 암기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잠깐 밖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성철아, 얼른 집에 가봐야겠다. 너희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시는구나. 제가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였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이미 출혈이 너무 많으셨고 제가 왔을 땐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으니까요. 친할머니만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고 계셨는데 저는 당시 실감이 나지 않아 아버지를 몇 분간 멍하니 쳐다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와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넋을 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아버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참 초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러 오는 조무객들은 몇 되지 않았고 저와 할머니만 덩그러니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버지의 형제들 중 몇몇 분이 오셨는데 다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신지 장례식 내내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기색만 내비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제 손을 붙잡으셔 깜짝 놀랐는데 아버지의 동생이신 고모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성철이구나. 너 나 알아보겠니? 네.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래. 그럴만도 하지. 여기 앉아봐라. 서 있느라 많이 힘들지? 물 좀 마셔. 유일하게 그 장례식장에서 고모만이 제게 따뜻하셨어요. 제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아버지랑 살았을 때 형편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물어봐 주셨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고모이지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자체로 안심이 되었는지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실감나며 그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 제 옆에 더 이상 없다는 거,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셨다는 거. 그 모든 것을 상기하고 나니 울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모 앞에서 그야말로 엉엉 울고야 말았습니다. 고모는 그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더 울어 성철아, 괜찮아,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발인이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제 삶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까? 아니면 나 혼자 지내게 되는 걸까? 늘 술에 취해 계셨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없이 들어갈 빈집이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고모가 저에게 다가와 자기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고모랑요? 고모도 아직 결혼을 못해서 혼자거든. 너가 우리 집 와서 살아도 눈치 볼 사람 없고 고모도 일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니까 성철이만 괜찮다면 고모는 함께 살고 싶은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의 호의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눈 딱 감고 모른 척 잡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모. 감사하지만 저 혼자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제 고모 집 한번 들릴게요. 정말 괜찮겠니? 나는 네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괜찮아요. 저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어차피 성인 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다부진 척 얼굴에 밝은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엔 이제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바보처럼 주저앉아 버릴 걸 알면서도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고모는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저를 보러 먼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바리바리 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 알게 된 고모는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고모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한번 이혼을 당하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들만 보면 이뻐라 하시고 홀로 남겨진 저도 고모 자식 같으셨대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 크셨는지 몇 달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제가 혼자 되었을 때도 고모가 있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갈 때쯤 고모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고모, 이게 뭐예요?
성철아, 이거 고모가 열심히 모은 돈이야. 성철이 네가 꼭 써줬으면 좋겠어. 고모, 나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고모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비밀번호는 성철이 네 생일이야. 내가 구두쇠 기질이 있어서 돈을 잘 안 쓰고 모아놓곤 했는데 이렇게 쓰이라고 너한테 가라고 그랬나 봐. 고모는 이 돈으로 우리 성철이 공부시킬 수 있어서 무지 행복해. 성철아, 앞으로 인생에서 힘든 일 많았겠지만 그럴 때마다 고모가 우리 성철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렴, 알았지? 문득 저는 고모의 얼굴을 바라보다 옛날 제게 잘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저 제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이유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어른들이었지요. 저는 그날 고모의 온기가 담긴 통장을 받으며 제게 이런 선함을 베풀어 주신 어른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성적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이제는 어느덧 엄마 없는 고아라느니 가난뱅이라느니 하는 수식어를 떼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는 무척이나 현명한 여자였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아내였고 회사를 나와 제 회사를 차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도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도 아내였어요. 사실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재밌고 웃기기도 해서 잠깐 무거운 얘기를 던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날은 제가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들고 업무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말썽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커피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한 칸 한 칸 위로 올라가는데 아내도 마침 뒤에서 숨을 헥헥거리며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13층이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둘 다 등산하는 기분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문득 아내가 신고 있는 구두가 보였어요. 아내는 그 구두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 구두 벗고 올라가시는 게 어떠세요? 네? 구두요. 구두 때문에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저 주세요. 아내는 고민을 하다 천천히 구두를 벗었고 저에게 구두를 넘겼어요. 근데 구두를 벗으니 아내 발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구두가 꽉 끼었는지 물집이 잡혀 있었고 하나는 터져 있었어요. 아내도 아픈지 살짝 미간을 찡그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침 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녔던 반창고를 하나 건네었어요. 종이 넘기다가 손가락이 자주 베어 밴드를 들고 다니곤 했거든요. 아내는 민망해했지만 저는 아내 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반창고 붙이는 걸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때 가까이서 본 아내의 얼굴이 무척이나 이쁘더라고요. 속으로 은근한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었지요. 그 후 아내가 옆부서라는 것을 동료에게 들은 뒤론 일부러 그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넌지시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네요. 아내도 제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언젠가부터는 제 인사를 부담스러워하더니 나중엔 제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들여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아하는 아내라 할지언정 결혼이 쉽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다름 아닌 제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장모님은 특히 제 가정 환경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좋다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해. 근데 엄마가 어렸을 적 집 나가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면 혼자 자란 거나 다름없는데 너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난 도통 믿음이 안 가는구나. 물론 자넨 내 말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내 귀한 외동딸 보내는 거니 이런 말 하는 거 이해해 주게. 네, 장모님. 장모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장모님이라도 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장모님, 비록 어머니는 오래전에 집 나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겐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위해 지방에서 반찬을 싸우시는 고모도 있었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어른들 덕분에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장모님 말씀처럼 두 사람 감정이 그저 좋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4년이나 만날 이 사람, 저희 둘 그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람도 서로를 많이 믿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장모님. 놀랍게도 장모님은 저의 말 한마디에 저희의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한번 자네를 믿어보겠다고 한마디 말 속에 자네의 됨됨이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 감사해 큰 절을 올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이 되니 또 다른 삶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회사를 나와 차린 만큼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어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야 최악의 경우 잘리는 거였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를 가면 되니 압박을 훨씬 덜 느꼈는데 제 회사이고 또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직원들이 있다 보니 하루하루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저의 두 아들 성준이와 성민이에겐 절대 죽어도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더 열심히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아요.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쉬지. 당신 일만 한 지 꽤 됐잖아. 그러다 병나 이러면 오래 일하기도 힘들다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거뜬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지. 여기저기 투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 잘 안 해놓으면 무너질 거야. 아내는 저를 누구보다 걱정했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보다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강박에 꽂혀 정신없이 일만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장 후회되었던 건 우리 애들 크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일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 볼 수 있는 건 애들 자는 얼굴이었거든요. 애들 깨울까봐 다가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곤 했어요. 성준아, 성민아, 이 아빠가 꼭 성공해서 우리 성준이, 성민이한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꼭 그럴게. 전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 매일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의 가난이 제게는 많이도 상처였기 때문일 거예요. 가난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상처를 입고 자라는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지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 바로 전년도였어요.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쯤 회사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믿었던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저희 회사의 정보와 기술을 다른 회사로 들고 가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하나 둘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빚이 생기고 나중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었어요. 당시 저랑 가장 가까웠던 직원 한 명만이 제 곁을 남아 지켰는데 나중엔 그 직원 미래를 위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제가 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를 믿고 함께 달려와준 직원들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발빠르게 돈을 빌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야 처절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제 자신을 놓을 수도 없었고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제겐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저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에게도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네요. 그때 제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상간남과 도망갔던 친엄마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당시 공사장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신발끈을 묶고 집을 나섰을 때였죠. 어떤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기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세요? 누구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제게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0년 만에 날 찾아온 엄마라니.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아 눈을 멀뚱히 뜨다가 일단은 엄마를 모시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엄마에 대한 원망이던 뭐던 사라진 지는 오래였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나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왜 날 찾아왔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국밥을 반 정도 먹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가 던진 말은 참으로 뜬금없었는데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 놀랐지? 실은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단다. 부탁이요? 내가 암이라고 한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게 어려운 부탁일 거 안다. 근데 부족한 돈을 메꿀 방법이 없어서 수소문을 해 널 찾아왔단다. 어머니는 자신이 암이라며 수술비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시기나 하시지 왜 100만 원도 없이 나타나신 건지 순간 가슴이 미어지면서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고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 제 모습도 생각이 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며 하는 말이 또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어요.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다. 네 아빠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많이 때렸다. 너까지 위험할 정도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널 놓고 도망쳤어. 너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너의 할머니도 그렇고 모두 네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제 와서 수술비 얻어내기 위해 그런 거짓말 하시면 좋으세요? 어이가 없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 100만 원에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이 여자를 어머니라고 받아들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끝끝내 제게 핸드폰 번호가 적힌 종이를 쥐어주곤 떠나더군요. 언제든 연락하라면서요.
웃긴 건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내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100만 원이 없어 저를 찾아올 정도라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천륜을 저버리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했고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에게선 고맙단 인사가 왔지만 저는 거기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고 소식이 왔지만 장례식도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굳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머니를 만난 일을 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일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낯선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그 남자는 저를 꼭 만나길 원했습니다. 절 간절하게 찾고 있기에 일단은 나갔는데 그 자리엔 2명의 남자가 있었고 2사람은 자신들을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재혼한 뒤 낳은 자식 같았지요. 2사람은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죠? 어머니께서 성철 씨에게 전 재산을 주시라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네? 통장엔 정말이지 엄청난 금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제가 놀라 바라보니 그 자식이란 사람은 주머니에서 하얀색 편지지 한 장을 꺼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한 장 남겼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망설이다 천천히 편지지를 펼쳤어요. 성철아, 엄마야. 갑자기 네 앞에 나타나 많이 놀랐지? 엄마는 너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른다. 마지막 가는 길 우리 아들 한번 보고 갈 수 있어서 말이다. 평생 볼 거라 생각 못했는데 재혼하고 나선 부모 자식 인연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널 보니 그동안 왜 널 찾아가지 않았는지 무척 후회가 되더구나. 이런 말 믿지 않겠지만 엄마는 널 많이 그리워했단다. 널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너무 어린 널 그 나쁜 사람에게 남기고 떠났을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 말이다. 엄마 없이 힘들게 자랐을 널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하루에도 가슴이 몇 번씩 찢어졌다. 이제와 너에게 용서를 빌 주제도 못 된다고 생각해. 다만 이 돈으로 그동안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구나.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성철아, 그리고 잘 자라주어 너무도 고맙다. 아들, 마지막으로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건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그런 못난 엄마의 마음도 용서하지 말으렴. 미안하다, 아들. 눈물 자국이 담긴 편지엔 어머님의 진심이 적혀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만 따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또 다른 자식은 함께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성철 씨를 그리워하셨어요. 저희에게 숨기고 싶어 하셨지만 늘 들키셨죠. 그리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나중에 성철 씨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희 때문에 성철 씨를 찾진 못했지만 어머니는 성철 씨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을 정도로 보고 싶어 하셨답니다. 저희가 어머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친자식처럼 정말 잘해주셨고 저도 어머니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해드리고 싶어 전 재산을 넘기는 거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돈 받아주세요. 저는 편지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통장을 받은 후에도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고모에게 갔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요.
고모에게 찾아가니 고모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제 엄마가 남긴 편지를 보다 이내 모든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래, 맞다, 성철아. 맞아. 우리 오빠가 네 엄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엄마 없이 큰 게 너무 불쌍했어. 어린 너에게 오빠 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나라도 너에게 잘해주고 싶었어. 저는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가 모셔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회사도 일으켰고 가족들도 다시 건사하게 됐으니 이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오랜 시간 어머니를 미워한 마음도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성철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곳에선 부디 평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제 자식들, 어머니 손주들 잘 키우고 저도 훗날 어머니 보러 갈게요. 저는 그 말을 하며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셨다고 하는 수국꽃을 놓아드렸어요. 제 자식들에게도 할머니라고 소개를 시켜주었고요. 어머니께서 아마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듣고 계시다면 조금은 기뻐하고 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고단하셨던 인생 그 짐 내려놓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